새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결혼하다. 그냥 농담인 줄 알았는데 실화였다. 수천 년의 역사는 시간 속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역사책 속의 장대한 이야기에 이끌려 먼지 속에 숨겨진 진정한 심장 박동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이제 저는 미세한 연구를 통해 역사의 주름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명문가들의 비석에 새겨진 탄식부터 거리에 깨진 벽돌까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과거와 현재의 비밀 암호를 밝혀드리겠습니다. 권고지진각을 따라 누렇게 변색된 책과 현재의 일상 사이에 다리를 놓아 봅시다. 진실은 종종 익힌 세부 사항 속에 숨어 있습니다. 기원전 31년 초원, 차가운 바람이 왕소군의 천막에 자갈을 휘날렸다. 그녀는 한나라 정제에게서 답장을 받은 참이었다. 비단 두루마리에 쓰인 차가운 필체에는 야만인의 풍속을 따르라 라고 적혀 있었다. 마치 세 자루의 칼날처럼 그 세 단어가 그녀의 마지막 생각을 꿰뚫었다. 남편 호하냐 선우가 막 세상을 떠났고 흉노의 풍습에 따라 그녀는 그의 의붓아들 복줄의 선우와 결혼할 예정이었다. 후베이성 계귀 출신의 이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꽉 쥐었다. 궁궐에 들어가면서 배운 부녀지침은 그녀에게 아버지와 결혼하고 아들과 결혼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조군의 변방 여정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은 종종 그녀를 평화를 위한 영광스러운 결혼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화가에게 속아 넘어간 이 궁녀가 초원에서의 고난 그 이상의 것을 견뎌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녀는 선우 가문의 3대와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분열을 극복하는 고통, 즉 젊음과 존엄을 희생하여 만들어낸 평화를 견뎌냈습니다. 장안의 붓, 의도적으로 추하게 그린 아름다움. 기원전 38년, 남군, 계기의 하급관리 왕상의 집에 마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환관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왕조군, 님, 폐하께서 미인을 택하시니 즉시 떠나십시오. 16세의 왕소군은 어머니가 준 향주머니를 꼭 쥐고 문 앞에 귤나무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출발은 영원한 이별이 될 것이었습니다. 장안궁의 성벽은 상상 이상으로 차가웠다. 한나라 원제는 후궁들을 고를 때 실물을 본 적이 없었고 오로지 화가들이 그린 초상화에만 의존했다. 다른 후궁들은 모연수에게 돈을 주고 그들을 멋지게 그려달라고 했지만 왕소군은 거절했다. 외모만 보고 궁에 들어왔는데 돈에 의지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녀는 목을 뻣뻣하게 굳히며 물었다. 모연수는 비웃으며 눈가에 남편을 죽이는 점을 찍었다. 이 점은 그녀를 5년 동안 차가운 궁궐에 가두었습니다. 그녀는 용과 봉황을 그리며 다른 궁녀들이 시성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속이 메스꺼워지는 것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기원전 33년 호하냐 선우가 한족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원제는 초상화들을 훑어보며 점이 있는 여인을 가리키며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련날 조군이 붉은 옷을 입고 궁궐에 들어서자 원제의 찻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눈앞에 있는 여인은 먼 먹물처럼 짙은 눈썹과 가을물처럼 맑은 눈을 하고 있어 후궁의 다른 모든 후궁들을 합친 것보다 더 밝게 빛났습니다. 후회하고 싶었지만 이미 할 말은 다 한 것 같았다. 조군을 내쫓은 후 원제는 분노에 차 모연수를 죽였다. 하지만 이 잘못된 결혼이 한 여인의 운명을 두 나라의 평화에 묶어둘 줄은 몰랐다. 초원의 결혼 풍습, 그녀의 원하는 한나라와 흉노족 사이의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33년 늦가을, 조군의 마차 행렬이 안문관을 떠났다. 바람과 모래가 커튼을 휘둘렀다. 그녀는 길모퉁이를 들어서자 끝없이 펼쳐진 노란 풀밭이 보였다. 흉노 비병대의 휘파람 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가득 채웠다. 동행하던 노처녀가 한숨을 쉬었다. 아가씨, 이제 당신이 가셨으니 강남에서는 다시는 비를 볼 수 없을 겁니다. 호하냐 선우는 그녀를 매우 친절하게 대해 명호연석, 평화를 가져오는 여왕이라는 칭호를 하사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승마와 활쏘기를 가르쳐주고 초원 위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감상하도록 데려갔으며 밤에는 자신의 천막에서 밀크티를 끓여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3년 후 그녀는 아들 이도지아씨를 낳았고 이도지아씨가 처디가 나자 그녀의 마음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31년 호하냐가 혈루증으로 갑자기 사망하면서 조주는 24세의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흉노의 레비아테 혼인 제도에 따르면 그녀는 선우의 장남 복주레와 결혼해야 했습니다. 한족은 이를 근친상간으로 여겼기에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편지를 써서 사신을 통해 장안으로 보냈습니다. 신하께서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니 저는 한나라에 묻히기를 바랍니다. 성제 황제의 답장은 단 3마디였습니다. 호족의 풍속을 따르시오. 사신이 전한 바에 따르면 대신들은 궁중에서 3일간 논쟁을 벌인 끝에 마침내 재상이 변방의 평화가 여인의 명예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구는 편지를 화로에 태워 불을 질렀고 손에 불꽃이 튀었지만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푸주레이와 결혼하던 날 초원에 불어오는 바람이 어찌나 거센지 붉은 면사포가 떨렸다. 그녀보다 몇 살 어린 의붓아들은 불안과 경외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이 한족 여인이 비단과 씨앗, 그리고 의수를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11년 만에 그녀는 서부쥐사와 단우쥐사라는 두 딸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흉노 여인들에게 실 잡는 법을 가르치고 활력을 목동들에게 전수했으며 심지어 자신이 가져온 시경을 선우의 황금 천막에 두기까지 했습니다. 복주에는 그녀를 항상 존경했고 그녀의 습관을 바꾸라고 강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그녀는 어머니가 준 향남을 꺼내 오래전에 잊고 있던 귤꽃 향기를 들이마시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푸른 무덤의 풀, 그녀의 희생으로 반세기 동안 평화가 지속되다. 기원전 20년, 부줄의 선우도 죽었습니다. 조구는 세 번째로 홀레복을 입고 부주레의 동생 수쉐약제와 결혼했습니다. 이번에는 허리가 펴지지 않았고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초원의 겨울은 너무 추워서 폐가 오래전부터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기원전 18년 봄, 조구는 천막에 누워 창밖 풀밭에서 푸른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소시엘러디 선위는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남동쪽, 즉 지기 방향을 가리켰다. 초원에 꽃피는 계절처럼 그녀의 35년 인생은 짧았지만 강렬했다. 흉노족은 후어하우터 남쪽 교회에 그녀의 무덤을 짓고 무덤 위에 풀이 항상 푸르다고 하여 청중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청명절 때마다 한나라 상인들이 무덤에 귤꽃을 바치고 흉노족 목동들이 유제품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녀의 아들 이도지아 씨는 유리거왕, 우리거왕이 되었고 딸들은 흉노족 귀족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한나라와 흉노족 사이에 소식을 전하며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이 두 민족을 엮어내는 듯했습니다. 기원전 33년부터 서기 초까지 한흉노 국경 지역에서는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둔왕에서 발굴된 주간에는 그곳에 주둔했던 병사들의 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흉노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농사가 익었습니다. 쌀을 집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러한 평화는 조군의 원통함을 감춰주었습니다. 당나라 200은 농능을 지나며 옥관로에 오르면 세상 끝까지 이르러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리라 라고 썼습니다. 그는 아마도 조군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송나라 왕안석은 조군의 마음을 더 잘 이해했습니다. 한의 은혜는 얕고 호의 은혜는 깊으며 삶의 기쁨은 서로의 마음을 아는 데 있다. 하지만 그 호의 은혜 속에 조군의 인내심이 얼마나 숨겨져 있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날 청릉은 민족 통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왕소군묘라고 새겨진 묘비를 바라보며 안내자들이 낫기 전설을 들려주는 것을 듣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묻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3번 결혼했을 때 그녀의 마음은 얼마나 쓰라렸을까요? 흉노족에게 실 잡는 법을 가르쳤을 때 남쪽의 누에와 뽕나무를 생각했을까요? 죽기 전 남동쪽을 바라보며 문 앞의 귤나무가 아직 열매를 맺고 있을지 궁금했을까요? 역사는 그녀의 위대함을 기억하지만 그녀의 무력함은 종종 잊는다. 화가들에게 배신당하고 황실에 희생당한 이 여인은 평생 평화로운 결혼이라는 용어를 차가운 정치적 용어에서 살과 피의 이야기로 탈바꿈시켰다. 무덤 주변에 푸른 시들었다가 다시 푸르게 변한다. 마치 평화는 한 여인의 눈물과 품 위로 조금씩 물을 준다 라고 말하는 듯하다.